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잎이 다 떨어진 과수원길을 걸어나가는 동안 축축한 잡초의 물기가 그녀의 발을 적셨다.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애슐리가 늪지대에서 가지고 나온 통나무를 쪼개어 울타리의 받침대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다분히 장난삼아 태워버린 울타리를 다시 원상태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힘드는 일이었다. 그녀는 모든 일이 다 시간이 걸리고 힘드는 것이라고 슬프게 생각했다. 그녀는 일에 실증이 났다. 지치고 실증이 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다. 만일 애슐리가 멜라니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었다면 그의 곁으로 달려가서 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면서 그녀의 어깨의 무거운 짐을 그에게 떠맡기고 자신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찬바람에 벌거벗은 나뭇가지들이 떨고 있는 석류나무 숲을 돌아가자 도끼를 짚고 서서 손등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는 애슐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바랜 호두빛 바지를 입고 제랄드의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 주름이 있는 셔츠는 제랄드가 화려했던 시절에 재판이 있는 날이라든가 야외 대연회에 갈 때 이외에는 입지 않았던 고급 옷이었으나 지금의 소유주인 애슐리에게는 너무 짧았다. 그는 일을 해서 더웠던지 웃옷을 벗어서 옆의 나뭇가지에 걸어놓았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는 마침 서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애슐리를 보자 그녀의 가슴은 애정의 물결과 운명에 대한 분노로 일렁거렸다. 당당하고 잘생긴 애슐리가 누더기 차림으로 일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녀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의 손은 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손이 아니며 그의 몸은 고급 옷감이나 좋은 린네르 이외의 것을 걸칠 몸이 아니었다. 하느님은 그를 저택에 살게 하면서 행복한 사람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피아노를 치며 아무런 뜻이 없을지라도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이 부대로 만든 앞치마를 둘렀거나 동생들이 더럽고 낡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었거나 하는 것들은 참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윌이 들판에서 일하는 노예보다도 더욱 심한 노동을 하는 것도 견딜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애슐리만은 예외였다. 그는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품위가 있었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통나무를 자르게 함으로써 가슴 아파할 바엔 차라리 자기가 대신해서 일하고 싶었다. 링컨은 먼저 통나무 자르는 일부터 시작했다고들 하더군요. 하고 그는 그녀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말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로 성공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오.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고생을 얼버무려 말하곤 했다. 그녀에게는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하고 생각하면 그의 그런 말이 때로는 그녀를 화나게 했다. 그녀는 얼른 이해하기 쉽고 짤막하게 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애슐리는 분명히 무슨 좋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보자 자기의 웃옷을 가져와 어깨에 걸쳐주었다. 글쎄 하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결국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어디서 구하죠? 바로 그것을 당신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고 그녀는 조급한 듯이 대답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해질 생각은 사라져버렸다. 비록 어떤 뾰족한 수가 없을지라도 아 참 안 됐소 라는 말 한마디나 좀 더 그녀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는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내가 여기에 돌아온 후 몇 달 동안 들은 얘기로는 정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레트 버틀러 한 사람뿐이라고 하더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한 일주일 전쯤에 피티 고모가 멜라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레트는 마차와 좋은 말 2마리와 주머니에 가득 지폐를 넣고 애틀랜타에 돌아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그는 올바른 방식으로 본 것 같지는 않다고 고모는 슬그머니 비치고 있었다. 피티 고모의 생각은 대부분의 애틀랜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레트는 남부 동맹의 금고에 있었던
몇백만 달러의 엄청난 돈을 사기쳤다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이야기해요. 하고 스칼렛은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속이 뒤집히는 인간이에요. 그보다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될까요? 애슐리는 도끼를 놓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먼 세계를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궁금하게 생각하오 하고 그는 말했다. 도대체 테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남부 여러 주의 시민들은 모두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말이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당장 남부 사람들이야 모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것보다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내뱉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심한 피로감이 다시 엄습해 왔기 때문이다. 애슐리는 끝까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구나. 하나의 문명이 붕괴할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 결국에 가서는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하오. 두뇌와 용기가 있는 자만이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려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오. 하나의 게테르뎀 모롱을 목격하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흥미로운 일이긴 하지요. 하나의 뭐라고요? 신들의 황혼이요. 불행하게도 우리 남부 여러 주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제발 애슐리 일쿠스. 태연하게 우두커니 서서 그런 멍청한 이야기는 좀 그만하세요. 지금 우리들은 바람에 불려 날아갈 처지가 아닌가요? 그녀의 터뜨릴 길 없는 분노 속에 포함된 그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먼 곳을 헤매고 있는 그의 마음을 불러들였는지 그는 사랑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뒤집어 그곳에 박힌 못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손을 본 적이 없소 하고 그는 말한 후 두 손바닥에 가볍게 키스했다. 이 손이 아름다운 것은 이 손이 억세기 때문이요. 못은 바로 훈장을 의미하오, 스칼렛. 이 손은 우리들 전체를 위해 당신 아버지와 동생들, 멜라니, 아기, 흑인들,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 거칠어진 것이요. 나도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산 사람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판국인데 여기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쓸모없는 바보는 죽은 신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다. 그렇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가 손을 잡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곧 손을 놓았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되어줄까 해서 내게로 왔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소. 그는 침통한 눈길로 도끼와 통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는 집을 잃었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돈도 모두 잃어버렸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게 적당한 것은 모두 다 없어졌소. 내게 속해 있던 세계가 없어졌기 때문이요. 스칼렛, 나로서는 이제 될 수 있는 한 엉뚱한 짓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서투른 농부가 되는 길밖에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길이 없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당신이 테라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오. 여기서 당신의 자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괴로운 상황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오? 그로소 스칼렛, 당신의 자선이요. 당신은 나와 내 아내와 자식에게 여러 가지로 친절을 베풀어 주었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보답할 길이 없소. 나는 날이 갈수록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닥쳐온 일들에 대해 얼마나 나 자신이 무력한가 하는 것을 날이 갈수록 분명히 알게 된 거요.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나의 저주스러운 성격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현실에 부딪히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오. 내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겠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안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으로만 느껴졌던 그의 마음속의 말들을 그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발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흥분했다. 그것은 저주라고 할 수 있소. 적나라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성격 따위는 말이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내게 있어서 인생은 휘장 위의 그림자놀이 이상으로 현실적인 것은 아니었소.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었소. 나는 모든 사물의 윤곽이 너무 뚜렷한 것을 좋아하지 않소. 무엇인가 부드럽고 희미한 다소 애매한 것이 좋소. 그는 말을 멈추고 힘없이 웃었다.
찬바람이 그의 얇은 셔츠 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추운지 몸을 떨었다. 스칼렛,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나는 비겁한 사람이요. 그림자 놀이니 애매한 윤곽이니 하는 말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마지막 말만은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런데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비겁함이라고는 없었다. 그 품이 있는 육체의 모든 곡선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용기와 의리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스칼렛은 전시에 있어서의 그의 무공의 기록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 비겁한 사람이었다면 사령관이 직접 멜라니에게 편지를 보내주시거나 하는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용기가 아니요 하고 그는 귀찮은 듯이 말했다. 전쟁은 샴페인 같은 것이요. 그것은 비겁한 사람이나 영웅이나 똑같이 취하게 만든다오. 용감해지지 않으면 죽게 되는 전장에서는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용감해지는 법이오. 그러나 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오. 나와 같은 종류의 비겁은 처음으로 대포 쏘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것보다 더욱 나쁜 비겁이오. 그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이 천천히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슬픈 마음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애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면 스칼렛은 짐짓 꾸미는 겸손이나 칭찬이 듣고 싶어서 하는 말로 여겨 경멸하면서 쏘아붙여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애슐리의 태도는 너무나 진지하였고 그의 눈에는 무엇인가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있었다. 그것은 공포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으며 거세게 밀어닥치는 피할 수 없는 고뇌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표정이었다. 찬 바람이 젖은 발 뒤꿈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또 한 번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바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한 말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애슐리,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소. 말로 표현한다면 정말 어리석게 들릴 것이오. 그 대부분은 인생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되어버려 단순한 인생의 몇 가지 사실들과 너무나 개인적인 접촉을 갖게 되었다는 데에서 오는 것이오. 그러나 이처럼 이런 진흙 속에서 통나무를 쪼갠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오. 나는 내가 사랑했던 옛 생활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이 무척 슬펐던 것이오. 스칼렛,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생은 아름다웠소. 그것에는 매력이 있었고 그리스의 예술을 보는 것과 같은 완성과 균형과 조화가 있었소. 물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았을지 모르오. 그러나 그것을 나는 최근에야 깨달았소. 내게 있어서 12 오크스의 생활에는 인생의 참다운 의미가 있었소. 나는 그러한 인생에 속해 있었던 거요. 나는 그 일부분이었소. 그러나 그와 같은 인생은 사라져버렸소. 그리고 이 새로운 인생에는 내가 차지할 공간이 없소. 그러니까 나는 두려운 것이오. 지금 나는 옛날에 내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그림자 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소. 나는 그림자가 아닌 것은 모두 피해왔소. 사람이든 너무 현실적인 것이든 그리고 지나치게 생활력이 있는 것은 모두 피해왔소.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도 싫어했소. 스칼렛, 나는 당신조차도 피하려 했던 것이오. 당신은 너무나 생활력이 강했고 너무나 현실적이었소.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도 그림자와 꿈을 택했던 것이오. 그렇지만 멜라니는 꿈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꿈, 나의 꿈의 일부분이오. 만약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12 오크스 저택에 파묻혀 행복하게 살면서 결코 그것이 한 구실이 되지 않고도 흘러가는 인생을 만족스러운 듯이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보냈을 것이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인생은 바로 그 자체의 현실적인 모습을 내게 안겨주었던 것이오. 나는 처음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불런에서의 전투였소. 어릴 때부터의 친구가 제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다 죽어가는 말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가 쏜 총에 사람이 맞고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섬뜩한 기분을 느꼈소. 그러나 스칼렛,
전쟁에 있어서의 최악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소. 전쟁 중에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들에 관한 것. 그것이 전쟁에 있어서의 최악이었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내 인생을 살면서 아주 적은 친구를 조심스럽게 선택했었소. 그런데 전쟁은 나에게 내가 꿈속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줬소. 그리고 나에게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과 생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더군요. 나는 그것을 끝내 배울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소. 지금 나는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내 앞길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스칼렛, 당신은 인생의 뿔을 휘어잡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휘두르고 있소. 도대체 나는 이 세상 어디에 내 자신을 개척해 나가야 한단 말이오. 내가 무섭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이오. 낮고도 듣기 좋은 그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있는 동안 스칼렛은 그의 말의 군데군데를 되새기며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의 말은 들새처럼 그녀의 손에서 달아나 버렸다. 무엇인가가 그를 몰아내고 있었다. 잔인한 몽둥이로 몰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녀가 알 수 없었다. 스칼렛, 내가 자기만의 그림자 놀이가 끝났다는 냉엄한 자각에 잠을 깬 것이 언제였는지는 알 수가 없소. 아마도 최초로 내가 죽인 사람이 땅에 쓰러지는 것을 본 불런의 전투에서의 처음 5분간이었던 것 같소. 어쨌든 그림자 놀이는 끝났고 나는 이미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소. 뿐만 아니라 나는 갑자기 내 자신이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부질없는 몸짓을 해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오. 나의 내부의 하찮은 세계는 나와는 생각이 다른, 그리고 그 행동이 호텐토 사람들만큼이나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침략당하여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오. 그들은 흑발로 나의 세계를 마구 짓밟고 정세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빠졌을 때에도 마지막 도피처마저 남겨주지 않았소. 또한 포로 소용소에 갇혀있을 때에는 전쟁만 끝나면 다시 옛날의 생활, 옛날의 꿈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림자 놀이를 구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소. 그러나 스칼렛, 나와서 보니 이미 내가 돌아갈 곳은 사라져버렸더군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전쟁보다 포로 수용소보다 훨씬 나쁜, 그리고 내게 있어서는 죽음보다 더한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도 알겠지요, 스칼렛.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오. 하지만 애슐리, 하고 그녀는 몹시 놀라 허둥거리며 말했다. 만일 우리가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애슐리, 어떻게 해서든지 될 거예요. 반드시 될 거예요. 수정처럼 맑고 커다란 잿빛 눈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 눈에는 감탄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돌연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굶주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들 두 사람은 항상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매우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지금처럼 갑자기 자신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 버리면 따뜻한 태양은 져버리고 차가운 저녁 이슬을 맞으면서 오로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끌어안고 자기는 피와 살로 만들어진 인간이며 그가 책을 읽거나 또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아주 먼 옛날 그가 유럽에서 돌아왔을 때 테라의 계단에 서서 그녀를 쳐다보며 웃음을 보낸 그날 이후 그녀가 안타깝게 찾았던 한 가지 생각, 그와 자기는 하나라는 생각에 지금 잠길 수만 있다면 굶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오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굶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오. 이미 지나버린 우리들의 옛 세계, 그 고요한 아름다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오. 스칼렛은 낙심하여 멜란이라면 그가 이야기하는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멜라니와 그는 항상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 신이 책이니 꿈이니 달빛이니 별이니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텅 빈 뱃속의 괴로움,
겨울 찬바람이 매서움, 테라에서 추방당하는 것 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황량한 세계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집을 잃는 것 이외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녀는 만일 열심히 귀 기울이면 그에게 대답할 말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아,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 목소리는 예쁘게 포장한 꾸러미를 풀어보고 그것이 빈 껍데기인 것을 발견한 어린아이의 실망하는 소리와도 같았다. 그녀의 어조에 그는 마치 용서라도 구하는 것처럼 서글프게 미소를 지었다. 용서하시오 스칼렛, 이런 얘기를 꺼내서. 당신은 공포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오. 당신은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졌고 상상력이란 전혀 없소. 그 두 가지 성격을 나는 부러워하고 있소. 당신은 현실과 부딪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처럼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생각지도 않소. 도피하다니요? 이것이야말로 그가 내뱉은 말 중에서 단 하나 이해할 수 있는 말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면 애슐리도 자기와 똑같이 괴로운 싸움에 지쳐서 도망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녀는 숨결이 빨라졌다. 오, 애슐리, 하고 그녀는 외쳤다.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도피하고 싶어요. 나도 모든 것에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는 의아한 듯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녀는 자기의 뜨거운 손을 조급하게 그의 팔에 올려놓았다. 내 말을 들어주세요. 하고 그녀는 재빨리 말하기 시작했다. 한마디에 이어 바로 다음 말이 뒤이어 흘러나왔다. 난 정말 모든 일에 지쳤어요.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이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했고, 풀을 뽑았고, 가래질을 했고, 목화를 땄어요. 이젠 더 이상 단 1분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력을 다해 밭도 갈았어요. 애슐리, 남부는 이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북부 사람들과 해방된 노예와 뜨내기 장사꾼들이 이 근방을 완전히 망쳐버려서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애슐리, 도망쳐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래요, 도망쳐요. 모두들 남겨두고. 나도 이제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지쳐버렸어요. 그들의 뒷바라지는 누군가가 해줄 거예요. 자기 앞을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항상 누군가 뒤를 봐줄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요. 자, 애슐리, 도망쳐요. 당신과 나 단둘이서만 멕시코로 가면 돼요. 멕시코 군대에서 지금 장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면 매우 행복해질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다 하겠어요. 애슐리,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겠어요. 당신이 멜라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는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다. 그는 마치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힘차게 흐르는 물처럼 빠른 말로 그의 말을 눌러버렸다. 당신은 그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그날 말씀하셨어요. 아, 그날 일을 당신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나는 아직도 당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녀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애슐리, 도망쳐요. 나는 당신을 항상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하고 그녀는 아기에 차서 덧붙여 말했다. 멜라니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퐁텐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멜라니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그 아픔에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말을 멈추었다. 우리는 12 오크스 저택에서 있었던 그날 일을 잊어야 하오. 내가 그것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잊으셨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잘라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 빠르게 대답했다. 할 수 있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거짓말. 비록 거짓말이라 해도 하고 애슐리는 말했다. 그 목소리는 죽음처럼 조용했다. 그것은 말로서 따질 일이 아니오. 그럼 당신은 설령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고 해도 멜라니와 아기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소? 멜라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소? 아내와 자식을 친구의 동정에 매달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소? 스칼렛,
당신은 미쳤소? 당신에게는 성실이라는 것이 없소? 당신에게도 아버지와 동생을 버린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잖아요. 당신에게는 그 사람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소. 마치 멜라니와 보우가 나의 책임인 것처럼 말이오. 당신이 지쳤거나 지치지 않았거나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이오. 당신은 그 짐을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이라면 지긋지긋해요. 아주 이가 갈려요. 갑자기 그는 그녀에게로 몸을 숙였다. 순간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안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는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말했다. 당신이 지쳐서 울적해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있소. 그래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오. 당신은 남자의 새 몫을 하고 있는 셈이오. 그러나 앞으로 나도 도와주겠소. 나라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못하란 법은 없을 테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하고 그녀는 귀찮은 듯이 말했다. 그것은 나를 이곳에서 데리고 도망쳐서 어느 곳에선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있도록 잡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요. 하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없소. 도덕적인 의무를 제외하고는. 그녀는 기대에 빗나간 동경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초승달을 생각해하는 그의 속눈썹이 얼마나 잘 익은 미랄처럼 담백한 황금빛을 띠고 있는지, 그의 머리가 드러난 목 위로 얼마나 품위 있게 보이는지, 비록 우스꽝스러운 누더기는 걸쳤지만 그 날씬하고 단정한 몸매에 얼마나 고귀한 혈통과 위엄이 나타나 있는지를 보았다. 그들이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애원의 빛이 역력했고 그의 눈은 잿빛 하늘 아래에 가로놓아 있는 산속의 호수처럼 아득하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애슐리의 눈 속에서 그녀는 자기의 황량한 꿈과 한없는 욕망이 여지없이 좌절당하고 만 것을 보았다. 애끓는 마음과 피로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처럼 강인한 기질을 갖고 있는 여성에게 눈물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착잡한 심정과 회한이 홍수처럼 그를 휘감았다. 문득 그녀가 곁으로 다가서자 그는 다음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팔에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검은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안고 달래듯이 흔들며 속삭였다. 이런, 당신은 강한 여자요. 울지 말아요. 울면 안 돼요. 그녀를 안고 있는 동안 그는 자기의 포옹 속에서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다. 그가 안고 있는 늘씬한 몸에는 광기와 신비스러움이 있었고 그를 쳐다보는 푸른 눈에는 뜨겁고 온화한 빛이 서려 있었다. 돌연히 그것은 더 이상 황량한 겨울이 아니었다. 애슐리에게는 다시 봄이, 실록이 바람에 나붓기는 거의 잊혀져 가던 향긋한 봄이 청춘의 욕망에 몸이 닳았던 분방한 나날들이 되살아났다. 그 이후로 계속된 고난의 세월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자기에게 향한 그녀의 빨간 입술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의 귀에는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대었을 때처럼 이상한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 자신의 가슴이 빠르게 고동치는 소리를 희미하게 남아 들었다. 그녀의 몸은 그의 몸속으로 녹아들어가는 것 같았다. 시간을 초월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함께 녹아들며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은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탐욕스럽게 그녀의 입술을 빨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그녀의 몸을 풀어놓았을 때 그녀는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울타리를 잡고 몸을 가누었다. 그리고 승리와 사랑에 불타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의 두 손은 아직 그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기뻤다. 그녀는 다시 안타깝게 자신의 몸을 그에게 밀착시켰다. 그러나 그는 그들 사이의 모든 간격을 지워버린 고뇌와 절망에 빠져있는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면서 그녀의 몸을 밀어버렸다. 안 돼요. 하고 그는 말했다.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면 지금 나는 여기서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르오. 그녀는 자기의 입술에 남은 그의 입술 외에는 시간이나 장소나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듯한 밝고 뜨거운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그는 그녀를 흔들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어깨 위에 흘러내릴 때까지 마치 그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치도록 화를 내는 것처럼 흔들고 또 흔들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하고 그는 말했다. 절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만일 다시 한번 흔들렸다면 그녀의 목은 아마도 부러지고 말았을는지도 모른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 앞을 볼 수도 없는 채로 그녀는 이 갑작스런 그의 행동에 넋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몸을 비틀어 빼고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주먹은 고민하는 듯 새의 발톱처럼 오므라져 있었다. 그는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잿빛 눈은 찌를 듯이 날카로웠다. 모두 나의 잘못이었소. 당신 탓이 아니오. 그러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요. 왜냐하면 나는 멜라니와 아이를 데리고 나갈 테니까. 나가요? 하고 그녀는 괴로운 듯이 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나갈 거요. 이런 짓을 하고서도 모른 채 하고 여기 있을 수가 있겠소? 만일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하지만 애슐리, 떠날 수는 없어요. 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끝내 내게 그것을 말하게 하고 싶은 모양이로군요. 좋소, 말하겠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는 갑자기 거칠게 그녀에게로 다가섰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울타리로 뒷걸음질을 쳤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소.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인내를, 당신의 굳센 기질을, 당신의 철저한 잔인성을. 그렇소. 나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오. 방금 전에 나와 나의 가족을 부양해준 이 집의 후한 대접을 짓밟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져본 적이 없는 좋은 아내를 잊고 이 진흙 속에서 당신을 범했을지도 모를 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소. 그녀는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몸부림쳤다. 가슴속에는 마치 얼음으로 꿰뚫린 것처럼 차가운 아픔이 있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를 당신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게는 도저히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이해시킬 방법이 없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문득 스칼렛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마치 긴 여행에서 돌아온 것처럼 갑자기 사방이 겨울이 되면서 황폐하게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밭들이 보였다. 그리고 매우 추워졌다. 그와 동시에 애슐리의 얼굴은 늘 보아온 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것 역시 메마른 겨울의 풍경이었으며 상심과 후회로 인해 황량하였다. 그때 그녀는 몸을 감추기 위해 그를 그곳에 남겨둔 채 숨을 곳을 찾아 집 안으로 피하려 했으나 너무 지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말하는 것조차 괴롭고 힘들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고 그녀는 간신히 중얼거렸다.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할 것도,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할 것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당신은 떠날 것이고 테라는 빼앗길 것이고.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몸을 굽혀 땅바닥에서 작고 붉은 흙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니요. 당신에게 남겨진 것이 여기 있소. 하고 그는 말했다. 항상 똑같은 분명하지 않은 미소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되돌아와 있었다. 그것은 그 자신을 비웃는 동시에 그녀까지도 비웃는 웃음이었다. 당신은 의식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기 있소. 당신은 아직도 테라를 갖고 있소. 그는 그녀의 축 처진 힘없는 손을 잡아 그 위에 젖은 흙덩이를 올려놓고 손가락을 굽혀서 쥐어주었다. 이미 그의 손에도 그녀의 손에도 열기는 식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붉은 흙덩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의미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정열적인 손으로도, 아니 어떠한 손으로도 도저히 찢을 수 없는 맑고 깨끗한 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멜라니를 결코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죽는 날까지 스칼렛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녀는 이제 결코 그의 갑옷을 뚫을 수 없을 것이다. 그에게는 후한 대접, 성실, 염치 이러한 말들이 그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흑덩이는 차가웠다. 그녀는 다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아직 이것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흑덩이는 단순히 붉은 흙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문득 테라의 저택에 깔려있는 붉은 진흙바다를 떠올리고 나서는 그것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가, 앞으로도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정열의 홍수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가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그녀의 정서가 모두 말라붙어 버렸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테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는 있어도 느낄 수는 없었다. 떠나실 필요는 없어요. 하고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자신을 당신에게 내던졌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신들을 굶게 하지는 않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집 쪽으로 되돌아갔다. 흐트러진 머리를 목덜미에서 묶으면서 황폐한 밭을 지나 걸어갔다. 그러한 그녀를 바라보던 애슐리는 그녀가 걸어가면서 작고 마른 어깨를 바짝 세우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태도는 그녀가 이야기한 어떤 말보다도 그의 가슴을 세차게 때리는 것이었다. 현관 계단을 올라갈 때 그녀는 아직도 붉은 흙덩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하기 위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했다. 맘이 날카로운 눈이 분명히 무슨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아차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맘이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누구와 만나는 것도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도 그녀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부끄러움이나 실망이나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무릎의 힘이 빠져버리고 가슴속이 텅 비어 있을 뿐이었다. 흙덩이가 손 안에서 부서져 흘러내릴 만큼 꽉 움켜쥐면서 그녀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해 중얼거렸다. 내게는 아직 이것이 있다. 그렇다. 내게는 아직 이것이 있다. 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이 붉은 흙만이 있을 뿐이었다. 바로 몇 분 전에 찢어진 손수건처럼 미련 없이 버리려고 했던 이 땅이 있을 뿐이다. 지금은 다시 그것이 소중하게 생각되어 그처럼 하찮게 다루어 버리다니 무슨 미친 짓이었던가 하고 슬프게 생각했다. 만일 애슐리가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그녀는 아무런 미련 없이 가족이고 친구들이고 다 남겨두고 그와 함께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공허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정든 땅과 오랫동안 비바람에 씻겨온 도랑과 말라 비틀어진 검은 소나무와 헤어진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쓰라린 일일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만일 이 땅을 버리고 갔다면 그녀는 죽는 날까지 굶주린 듯이 이러한 경치를 안타깝게 그리워했을 것이다. 테라를 잃어버리고 난 뒤의 그녀의 텅 빈 마음은 비록 애슐리라 할지라도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애슐리는 어쩌면 그렇게 현명했을까? 어쩌면 그녀를 그리 잘 알고 있었을까? 그는 젖은 흙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었다. 거실로 들어와서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문득 그녀는 말발굽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마찻길 쪽을 돌아보았다. 하필이면 이럴 때 손님이 찾아오다니 그녀는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급히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만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오는 마차를 보는 순간 그녀는 너무나 놀라서 피해 들어갈 생각조차 잊었다. 가칠한 니스가 번쩍거리는 새 마차였다. 마구도 새 것이어서 여기저기에 번쩍거리는 놋 장식이 달려 있었다. 낯선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훌륭한 새 마차를 살 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문 입구에 선 채 바라보고 있었다. 찬바람이 젖은 복사뼈에 휘감긴 그녀의 스커트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윽고 마차가 집 앞에 서더니 조나스 윌커슨이 내렸다. 스칼렛은 일찍이 자기 집에 있었던 농장 감독이 이런 훌륭한 마차를 타고 이렇게 좋은 코트를 입고 있는 것을 보자 순간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조나스에게 노예 해방국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뒤로 그의 형편이 매우 좋아진 모양이라고 윌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윌은 또 그가 흑인들이나 정부를 속여서 혹은 남부동맹의 소유라고 하며 각지의 민가로부터 목화를 몰수하면서 거액의 돈을 벌었다고도 했다. 이런 불경기 때에 정직하게 일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뻔했다. 그 조나스가 여기에 나타나 호화로운 마차에서 내려 깨끗하게 차려입은 부인을 부축하여 마차에서 내려주고 있는 것이다. 스칼렛은 그 옷이 천하게 보일 만큼 요란한 빛깔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탐욕스럽게 그 옷을 살펴보고 있었다. 최신 유행의 옷을 본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어머, 올해는 후프가 그다지 넓지 않구나 하고 그녀는 붉은 격자 무늬의 가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생각했다. 그리고 검은 벨벳 외투 속을 보자 그녀는 생각했다. 어쩌면 웃옷이 저처럼 짧아졌다는 말인가?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들인 모자인가? 그러나 모자는 이미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었다. 그 모자는 붉은 벨벳으로 만든 것으로 이상하리만큼 작고 납작해서 마치 굳어진 팬케이크처럼 정수리에 얹혀 있었다. 리본은 모자의 리본처럼 턱 밑에서 매지 않고 뒤로 늘어진 고수머리 밑에 메어져 있었다. 그 고수머리의 빛깔이나 윤기로 보아 이 여자의 본래의 머리카락과는 전혀 다른 것에 스칼렛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자가 마차에서 내려 집적을 보았을 때 그 뽀얗게 분을 바른 토끼 같은 얼굴을 스칼렛은 어쩐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머, 에미 슬래터리잖아. 하고 그녀는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고 말았다. 네, 저예요. 하고 말한 후 에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양을 떠는 듯한 미소를 머금고 계단 쪽으로 걸어왔다. 에미 슬래터리, 산부스러기 같은 머리를 한 더럽고 방탕한 여자가 아닌가. 엘렌은 그 사생아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런 엘렌에게 장티푸스를 옮겨주어 마침내는 엘렌을 죽게 한 에미가 아닌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차려입고 교양 없이 자란 불결한 가난뱅이 백인 계집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몸을 뒤로 젖히고 마치 이 집이 제 집인 양 테라의 층계를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스칼렛은 엘렌을 생각했다. 그러자 텅 비어 있었던 그녀의 마음에 갑자기 격렬한 감정이 치솟았다. 그것은 마치 학질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녀의 온몸을 떨게 한 강렬하고 살인적인 분노였다. 층계에서 내려가 이 더러운 계집아 하고 그녀는 외쳤다. 이 땅을 밟지 마. 어서 꺼져버려. 에미는 급히 턱을 내리고 눈썹을 찡그리며 올라오고 있는 조나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분노를 감추고 애써 위험을 보이려 했다. 나의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요. 하고 그는 말했다. 아내라고? 스칼렛은 마치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좋은 때에 이 계집을 마누라로 삼았군. 너희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희들의 다른 자식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있지? 오 하고 애치며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 마차로 도망치려는 에미의 팔을 조나스는 거칠게 휘어잡아 끌어당겼다. 우리들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친구로서 방문하기 위해 하고 그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그리고 옛 친구들과 사업상의 대화를 좀 나누기 위해서. 친구들? 스칼렛의 목소리는 채찍처럼 날카로웠다. 언제 우리가 너희 같은 친구를 둔 적이 있었지? 슬래터리의 식구들은 우리 집에 얹혀 살던 주제에 그 보답으로 우리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우리 아버지가 에미 사생아 때문에 너를 내쫓지 않았느냐 말이다. 친구라고? 벤틴 씨나 윌크스 씨를 부르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란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에미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마차 쪽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붉은 술이 달린 빨간 에나멜 신이 반짝거렸는가 싶더니 황급히 마차 속으로 뛰어 올라가 버렸다. 조나스도 이제 스칼렛만큼 분노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노란 얼굴은 마치 칠면조가 화가 났을 때처럼 새빨개졌다. 여전히 도도하고 잘난 체 하는군요. 좋소. 당신의 사정을 나는 훤히 알고 있소. 신고 다닐 신발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당신 아버지가 바보가 되어버린 것도. 어서 꺼져버려. 오, 그렇게 잘난 체하면서 내뱉는 것도 지금뿐이요. 나는 당신네들이 파산한 것을 알고 있어. 세금을 내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 사실은 에미가 이 테라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이곳을 사려고 온 것이요. 꽤 상당한 돈을 주고 말이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상 단 한 푼도 치르지 않을 테니까 이 잘난 체하는 아일랜드 거지야.
세금을 못 내 이 집이 경매당하게 되면 이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마 당신도 알게 될 거요. 그때 내가 이곳을 몽땅 가구든 무엇이든 다 사서 이 집에서 살 거란 말이오. 그렇구나. 테라를 탐내고 있었던 자는 이 조나스 윌커슨이었구나. 조나스와 에미는 마음이 비뚤어져 옛날에 자기들이 초대받았던 집에 살면서 부활한 듯이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녀는 북군 병사의 텁석부리 얼굴에다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던 그날처럼 온통 신경이 증오로 윙윙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그 권총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너희들이 한 발자국이라도 이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나는 이 집의 돌을 전부 뽑아서 부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한 에이커의 밭이라도 모두 소금을 뿌려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버릴 테다. 자, 꺼져버려. 조나스는 그녀를 흘겨보며 무엇인가 막고함을 치려다 그만두고 말없이 마차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흐느껴 울고 있는 아내 곁에 올라타더니 말머리를 돌렸다. 마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스칼렛은 그들의 뒷모습에 침을 뱉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정말로 침을 뱉었다. 그것이 천하고 예의 바르지 못한 짓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해졌다.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뱉을 걸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흑인 노예를 옹호한다고 자칭하고 있는 그 못된 인간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녀의 가난을 비웃고 가다니. 그 비열한 놈이 테라를 비싼 값에 사려고 교섭하러 온 것은 아니다. 그놈은 그것을 구실 삼아 그 자신과 에미가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온 것이다. 더러운 변절자 놈, 못된 가난뱅이 백인 놈, 그런 놈이 테라에서 살겠다고 떠벌리다니.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노여움이 사라지고 공포에 휩싸였다. 짐승 같은 놈. 놈들은 정말 테라에 와서 여기서 살 것이다. 놈들이 테라를 사들인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놈들은 경대와 책상과 침대, 또 엘렌이 항상 쓰던 마호간이나 열대산 자단 향목으로 만들어진 가구 등 비록 북군의 약탈부대에 의해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망정 그녀에게 있어서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일상생활용품인 그것들을 모조리 경매해버릴 것임에 틀림없다. 로비아르 집안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은그릇도 마찬가지로 경매에 붙여줄 것이다. 안 된다. 그런 짓을 하게끔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스칼렛은 모질게 생각했다. 그런 짓을 하게끔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이곳을 태워버리겠다. 어머니가 걸으시던 마룻바닥에 에미 슬래터리 따위의 발바닥이 닿도록 할 수는 없다. 그녀는 문을 닫고 그곳에 기대었다. 그리고 극심한 공포감에 몸을 떨었다. 그것은 샤만의 군대가 그녀의 집에 침입해 왔을 때보다도 더욱 심한 공포였다. 그날 그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테라가 자기의 머리 위에서 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더욱 나빴다. 왜냐하면 그 젖을 인간들이 이 집에 살면서 마찬가지로 젖을 한패거리들에게 거만한 오하라 집안 식구들을 어떻게 내쫓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떠버릴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놈들은 흑인들까지 이곳에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주거나 잠을 재워줄 것이다. 윌의 이야기로는 조나스는 흑인과 자신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흑인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그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마차에 함께 타거나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최악의 모욕으로 테라가 더럽혀질 것을 생각하면 그녀의 가슴은 마구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 문제에 생각을 집중시키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분노와 공포가 찾아와 방해를 하는 것이었다. 반드시 무슨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어디엔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돈이 증발해 날아갈 리가 없고 바람에 불려 사라질 리도 없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때 그녀는 갑자기 애슐리가 웃으면서 하던 말이 생각났다. 단 한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레트 버틀러뿐이요. 레트 버틀러. 그녀는 황급히 거실로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갔다. 덧문이 내려져 있어 방 안은 어두컴컴하고 게다가 겨울날 황혼역의 어스름이 그녀를 휘감았다. 아무도 여기까지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었다. 조금 전에 생각해낸 것은 너무도 간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째서 좀 더 일찍이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정도였다. 레트에게서 돈을 얻어내자.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그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리고 귀걸이는 돈을 갚을 때까지 저당을 잡히자.
잠시 동안 그녀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 되었다. 세금을 내어 조나스 윌커슨이란 놈을 눈앞에서 비웃어주자. 그러나 이러한 즐거운 생각에 뒤이어 곧 현실적인 자각이 용서 없이 뒤쫓아왔다. 세금을 낼 돈이 필요한 것은 올해만이 아니다. 내년에도, 아니 한평생 매 해마다 내야 하는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낸다 하더라도 놈들은 우리들을 내쫓아버릴 때까지 세금을 더 높이 자꾸 올릴 것이다. 모카의 수학이 좋으면 좋다고 구실삼아 세금을 듬뿍 안겨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 것이고, 까딱하다가는 남부동맹의 소유라고 해서 공공연하게 모카를 몰수해버릴지도 모른다. 북부의 한패거리와 짠다면 그 악당들은 내게 대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 놈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꼼짝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며 지내야 할 것이다. 나는 평생 동안 돈 때문에 마음 졸이며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그것은 결국 헛고생에 지나지 않아 모카를 도둑맞는 공경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만일 지금 $300의 세금을 빌려보았자 그것은 임시 변통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곤경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달은, 내년은 하는 걱정 없이 밤에도 잠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침착하게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머릿속에서는 냉정하리만큼 논리적으로 하나의 생각이 짜여져 갔다. 그녀는 레트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무잡잡한 피부에 빛나는 흰 이, 그녀를 애무하는 듯한, 희롱하는 듯한 검은 눈길이 눈앞을 스쳐갔다. 그녀는 애틀랜타의 그 더웠던 밤을 회상했다. 애틀랜타가 함락되기 직전의 일이었다. 피티고모댁의 현관에서 여름밤의 어둠에 반쯤 몸을 숨기듯이 하고 그는 앉아 있었다. 나는 다른 어떤 여자를 원한 것보다도 강하게 당신을 원하고 있소. 그리고 다른 어떤 여자를 기다린 것보다도 더욱 참을성 있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하고 말하며 그녀의 팔을 잡던 그의 뜨거운 손을 그녀는 새삼스레 다시 느꼈다. 그와 결혼해야겠다 하고 그녀는 냉정하게 생각했다. 그렇게만 되면 앞으로는 돈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두 번 다시 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 테라가 안전하다는 것,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에 쪼들리지 않는다는 것, 돌벽에 몸을 부딪혀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 아,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한 생각은 천국의 희망보다도 더욱 달콤한 것이다. 그녀는 너무 늙어버린 것 같이 느껴졌다. 이날 오후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그녀의 감정은 모두 뒤섞여져 버렸다. 첫째, 세금에 대한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고, 둘째, 애슐리와의 그런 사건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조나스 윌커슨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가 있었다. 이미 그녀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만일 사물을 느끼는 능력이 이렇게까지 닳아 없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계획이 마음속에서 짜여지고 있는 동안 무엇인가 반발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레트만큼 싫은 사람도 그녀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다만 생각이 날 뿐이었고, 그리고 그 생각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다. 그가 우리들을 길거리에 내팽개치고 가버리던 날 밤에 나는 심한 욕을 그에게 퍼붓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을 잊게 하고 말 거야. 아직까지는 그를 매혹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얕잡아 보았다. 이번에 만날 때에는 시치미를 뚝 떼야지. 나는 항상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날 밤은 두려움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해주어야지. 그까지 사내들이란 자존심이 강하니까 비위만 맞추어주면 무슨 소리든지 고지 듣게 마련이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를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사실을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조금이라도 눈치채게 되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그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의 돈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피티고모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는 줄은 모르니까 도저히 그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해버리면 그는 싫더라도 우리들을 돕지 않을 수 없겠지. 아내의 가족을 굶길 수는 없을 테니까. 그의 아내, 레트 버틀러 부인. 그녀의 냉정한 사고에 밑바닥 깊숙이 묻혀있던 무엇인가 반발적인 감정이 희미하게 꿈틀거렸으나 그것은 곧 사라졌다.
그녀는 찰스와의 짧은 신혼생활 동안의 겸연쩍고 불쾌한 일들을 회상했다. 그의 조심스럽던 손길, 꼴사나운 태도, 이해할 수 없는 정열, 그리고 웨이드 햄프턴의 탄생.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지 말자. 그와 결혼하고 나서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도 된다. 그와 결혼하고 난 후 기억이 경종을 울렸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PT 고모 댁에서의 그날 밤의 일을 또다시 생각해냈다. 결혼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그는 얄밉게 웃으면서 천만에 나는 결혼할 사람이 아니오 하던 그 말을 생각해낸 것이다. 만일 또 자기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만일 온갖 매력을 다 기울여도 온갖 속셈을 다 써봐도 결혼을 거부한다면, 만일, 생각만 해도 두렵다. 만일 그 사내가 그녀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의 꽁무니만 쫓아다닌다면, 나는 다른 어떤 여자를 원한 것보다도 강하게 당신을 원하고 있소. 스칼렛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있게 주먹을 쥐었다. 만일 그가 나를 잊고 있다면 반드시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탐이 나도록 만들어줄 테다. 그리고 만일 그가 지금도 나를 탐내고는 있지만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면 돈을 빼앗아 내는 방법이 있다. 뭐니 해도 전에 그는 자신의 정부가 되어달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객실이 어두컴컴한 잿빛 속에서 그녀는 자기의 영혼을 강하게 묶고 있는 세 가지 굴레, 즉 어머니 엘렌의 기억, 어머니의 종교적 교훈, 애슐리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다. 멀고 먼 따뜻한 하늘나라에 계실 어머니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딸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녀는 간음이 죽음과 똑같은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토록 애슐리를 사랑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이중의 매음적인 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감도 그녀의 마음속의 무자비한 냉정함과 자포자기의 자극 앞에서는 무력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엘렌이 죽어버린 것이다. 죽음에 의해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종교는 지옥의 불로써 간음을 금하고 있지만 만일 교회가 테라를 구하고 가족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이 궁여지책을 그녀가 포기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좋다. 교회는 자기 멋대로 낯을 찡그려도 좋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 적어도 현재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애슐리는 그녀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니, 사실은 갖고 싶어 하고 있다. 이 입술에 남아있는 따뜻한 그의 입술이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기와 단둘이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튼 이상한 것은 애슐리와 함께 도망치려고 할 때에는 조금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는데 레티의 경우는 겨울날 오후에 어슴푸레하고 침침한 황혼 속에서 그녀는 애틀랜타가 함락되던 날 밤부터 시작된 긴 여행의 종점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녀는 귀여움받고 응석을 부리며 고생을 모르던 아가씨로서 젊음으로 가득 차고 정열이 넘쳐 이유도 없이 인생에 대해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아가씨로서 이 길에 첫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여행의 끝에 와닿은 지금 그녀에게는 그러한 아가씨의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배고픔과 중노동, 공포와 전쟁의 위협과 재건의 위협이 따스함도 젊음도 부드러움도 그녀에게서 빼앗아가 버렸다. 그동안 그녀 생명의 핵심의 주위에는 딱딱한 껍질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끝없이 계속된 시간 동안에 조금씩 한층 또 한층 두꺼워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녀는 두 가지 희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면 생활은 예전처럼 될 것이라고 그녀는 믿고 있었다. 또한 애슐리가 돌아오면 무엇인가 희망찬 보람을 인생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희망이 모두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조나스 윌커슨이 테라의 현관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녀에게나 남부 여러 주에게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가장 치열한 싸움과 가장 잔인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애슐리는 어떠한 수용소보다도 더 튼튼한 언어에 의해 영원히 갇혀있는 것이다. 평화는 그녀를 실망케 했고 애슐리도 그녀를 실망케 했다. 둘 다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것은 마치 껍질에 남아있던 최후의 틈이 막히고
마지막 층이 굳어져 버린 것과도 같았다. 퐁텐 할머니가 타이르시던 것, 즉 최악의 경우에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여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생도 어머니도 사랑의 상실도 세상의 평판도 이미 그녀에게는 무섭지 않았다. 오직 굶주림과 배고픔의 악몽만이 두려울 따름이었다. 옛날의 생활들, 옛날의 스칼렛과 연결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정이 차갑게 굳어져 버린 그녀는 이상하게도 즐겁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나아갈 방향을 결정했다. 그리고 고맙게도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녀는 잃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달콤한 말로 레트를 유혹하여 다행히도 결혼하게 된다면 그 이상 좋은 결과는 없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좋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돈만은 꼭 손에 넣고야 말겠다. 잠깐 동안 그녀는 도대체 정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일까 하고 자기 자신과는 관계없는 호기심을 느끼며 이상해했다. 레트가 와틀링이라는 여자를 들어앉혔다는 소문이 있는데 나도 애틀랜타에 들어앉히려 할까? 만일 애틀랜타에 머물게 하려면 수당을 듬뿍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녀가 테라에서 일하지 못하는 대가를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스칼렛은 남자들이 생활의 가려진 면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만일 아이가 태어날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확실히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지금 생각지 말자.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자.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흔들릴까봐 겁이 나서 불쾌한 생각을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두기로 했다. 가족들에게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장을 저당 잡히고 돈을 주기 위해 오늘 밤에라도 애틀랜타로 갈 작정이라고 말하기로 하자. 그들이 눈치채는 반갑지 않은 날이 올 때까지는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실행할 결심에 이르자 그녀는 당당하게 머리를 위로 올리고 어깨를 쭉 폈다. 이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갈는지는 그녀 자신도 몰랐다. 이전에는 레트가 그녀의 호의를 청할 만큼 그녀에게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지처럼 비위를 맞춰야 하는 쪽은 오히려 그녀 자신이 되어버렸다. 거지가 조건을 제시할 입장은 못 되었다. 그러나 나는 거지처럼 그 남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하지는 않겠다. 은총을 베푸는 여왕처럼 행동으로 보여줄 테다. 어차피 그 남자는 내 마음속을 알지 못할 테니까. 그녀는 창문 사이 벽에 걸려있는 기다란 거울 앞으로 다가가서 머리를 똑바로 들고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잔금이 간 도구만 틀에 끼워진 거울 속에 비춰진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 1년 동안에 그녀가 정말로 주의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얼굴에 때가 묻어있지는 않은지 머리가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지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했지만 언제나 여러 가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차분히 자기 모습을 쳐다본 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이다. 이 야유이고 볼이 움푹 패인 여자가 스칼렛 오하라일 리가 없다. 스칼렛 오하라는 예쁘고 애교가 넘치는 발랄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얼굴은 예쁘기는커녕 그녀에게 익숙했던 그 매력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창백하게 긴장하여 눈꼬리가 축혀 세워진 푸른 눈이의 검은 눈썹이 깜짝 놀라서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처럼 창백한 피부 위에 치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마치 쫓기고 있는 것 같은 괴로운 표정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나는 이미 그를 사로잡을 만큼 아름답지는 않아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또다시 절망적인 생각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말랐어. 아, 이렇게 심하게 말라버렸어. 그녀는 두 볼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쇄골을 쓰다듬었다. 위로 뼈가 툭 튀어나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방도 멜라니와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조그맣다. 가슴에 주름 장식이라도 집어넣어서 좀 풍만해 보이도록 해야겠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런 눈가림으로 빈약한 유방을 숨기려는 처녀들을 항상 무시해 왔었다. 주름, 그것은 다른 일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옷 말이다. 그녀는 누빈 옷을 두 손으로 쫙 펴보았다. 레트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자,
유행하는 옷차림을 한 여자를 좋아했었다. 그녀는 상복을 벗어버린 후 처음으로 입었던 주름 장식이 있는 녹색 옷을 동경하듯이 회상했다. 그 당시에는 레트가 준 초록색 깃털 장식이 있는 모자를 썼었는데 그녀는 그때 레트가 칭찬해 주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질투심과 날카로운 증오심을 가지고 에미 슬래터리의 붉은 격자 무늬의 옷과 술이 달린 위쪽이 빨간 목이 긴 구두와 팬케이크 같은 모자를 생각해냈다. 그것은 매우 야한 것이기는 했지만 새로운 것이었고 유행의 첨단을 걷는 것이었으며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만은 확실했다. 아, 그녀는 사람의 눈길을 끌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특히 레트 버틀러의 눈길을 끌고 싶었다. 만일 그녀가 누더기 같은 헌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 그는 테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눈치채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른 목과 굶주린 들고양이 같은 눈과 누더기를 걸친 옷차림으로 애틀랜타로 가서 그를 매혹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어쩌면 그녀는 이렇게 어리석단 말인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도 그에게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미워진 데다가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지금 무슨 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피티고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애틀랜타에서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분명히 예쁘든 못생겼든 어떤 여자라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것이 뻔하다. 그래도 괜찮다고 그녀는 모질게 생각했다. 그녀는 다른 아름다운 여자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렛대로도 움직일 수 없는 결이다. 아, 그녀에게 아름다운 옷 한 벌만 있었다면. 테라에는 예쁜 옷이라고는 단 한 벌도 없었다. 두 번씩이나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면 누빈 것뿐이었다. 어떻게 한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슬픈 듯이 마룻바닥을 쳐다보았다. 엘렌의 수박색 벨벳 융단이 숱한 사람들이 그 위에서 뒹굴었기 때문에 얼룩이 지고 더욱이 발을 질질 끌고 다녔기 때문에 닳아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테라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자 더욱 가슴이 아팠다. 방 안의 어둠이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올리고 덧문을 열어 저물어가는 겨울 석양의 마지막 빛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벨벳 커튼에 머리를 기대면서 쓸쓸한 목장 저 너머 묘지가 있는 삼나무숲 근처를 바라보았다. 수박색 벨벳의 커튼이 그녀의 볼을 간지럽히며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기분 좋은 듯이 커튼에다 얼굴을 비비댔다. 그러다가 그녀는 갑자기 커튼을 올려다보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마루를 가로질러 대리석으로 장식된 무거운 책상을 끌고 갔다. 책상 다리 바퀴가 녹슬어서 잘 움직이지 않아 끽끽 소리를 냈다. 책상을 창문 아래에까지 끌고 와서 그녀는 스커트를 걷어올리고 책상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발돋움을 하고 서서 무거운 커튼이 걸린 가로대에 손을 대려고 했다. 간신히 손이 닿을까 말까한 높이였다. 그녀는 짜증이 나서 커튼을 확 잡아당겼다. 그 순간 못이 빠지면서 커튼과 가로대가 모두 마룻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그때 마치 요술에 홀린 것처럼 거실의 문이 열리면서 마미의 넓적하고 검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 얼굴의 주름살 하나하나에는 극도의 호기심과 짙은 의혹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스커트를 무릎 위까지 걷어올리고 지금이라도 마루 위로 뛰어내리려고 몸을 가누고 있는 스칼렛을 나무라는 듯이 바라보았다. 스칼렛은 마미의 호기심을 더욱 돋을 만큼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엘렌마님이 커튼을 가지고 대체 어쩌실 작정입니까? 하고 마미는 따질 듯이 물었다. 문 밖에서 엿듣다니 마미야말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가볍게 마루 위로 뛰어내려 먼지 나는 무거운 벨벳을 끌어당기면서 스칼렛은 되물었다. 그런 것은 지금 문제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맞서면서 마미가 역습했다. 아씨는 무얼 하시려고 엘렌마님이 커튼을 가로대까지 떼내면서 먼지투성이인 마룻바닥에 펼쳐놓은 거죠? 엘렌마님은 그 커튼을 매우 소중히 하셨어요. 제가 정성껏 손질을 해둔 것도 아씨께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스칼렛은 푸른 눈을 마미에게로 돌렸다. 그녀의 눈은 매우 즐겁다는 듯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했던 옛날에 마미를 곧잘 한숨 짓게 만들던 장난꾸러기 소녀 시절의 눈과도 비슷했다. 빨리 다락방에 뛰어가서 옷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다 줘, 마미.
하고 외치면서 그녀는 마미의 팔을 약간 밀었다. 새 옷을 만들려고 그래. 다락방은 고사하고 어디건 200파운드가 넘는 몸으로 뛰어가라고 하니 그것이 어디 말이나 되는가. 마미는 분노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강렬한 의구심 사이에서 마음이 매우 혼란해져 있었다. 그래서 재빨리 커튼을 스칼렛에게서 빼앗더니 그것을 마치 성스러운 유품이나 되는 것처럼 그 살이 축 처진 풍만한 가슴에 끌어안았다. 엘렌마님의 커튼으로 새 옷을 만들다니 말도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짓은 할 수 없어요. 순간 마미가 항상 고집불통 아가씨라고 불렀을 때 짓던 표정이 이 젊은 아씨의 얼굴에 떠올랐으나 곧 그것은 마미의 반격을 막아버리는 상냥한 미소로 변했다. 그러나 그 표정도 마미를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스칼렛이 그렇게 웃는 것은 자기를 속이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마미, 고집 부리지 마라. 나는 돈을 빌리러 애틀랜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 옷이 필요하거든. 새 옷 따위는 필요 없어요. 요즘은 어느 부인이든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 헌옷을 입고서도 떳떳하게 다니죠. 엘렌마님의 따님들은 자신들만 참으신다면 누더기를 입었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비단 옷을 입으신 것과 똑같이 누구나가 존경할 테니까요. 다시 고집불통 아가씨의 표정이 스칼렛의 얼굴에 돌아왔다. 마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참 이상도 해라. 스칼렛 아씨는 나이가 들수록 제랄드 주인님을 닮아가고 엘렌마님은 안 닮아가니. 자 봐요 마미. 이번 토요일에 파니 엘싱 아가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피티 고모님한테서 온 것을 마미도 알잖아. 물론 나는 그 결혼식에 가야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 옷이 필요해. 지금 아씨께서 입으신 옷도 분명히 파니 아가씨 웨딩드레스만큼이나 훌륭한 옷이에요. 피티마님께서는 엘싱 댁이 매우 가난하다고 편지에다 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는 꼭 새 옷이 필요해. 마미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돈에 쪼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은. 아니요. 세금에 관한 것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어? 알고 있지요. 하느님은 제게 귀를 주셨어요. 이걸로 잘 들으라고 말이죠. 게다가 윌라리는 문을 잘 닫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면 마미가 모든 것을 다 들었다는 말인가? 걸을 때마다 마루가 쿵쿵 울릴 정도로 거대한 육체가 그 육체의 주인공이 엿듣고 싶을 때에만 어떻게 야만인처럼 발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이는지 스칼렛에게는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 모든 것을 다 엿들었다면 아마 마미도 알고 있겠지. 조나스 윌커슨과 에미의 일도. 알고 있지요. 하고 마미는 타는 듯한 분노로 눈을 번득이며 대답했다. 그럼 노새처럼 고집 부리지 말아요, 마미. 마미도 내가 애틀랜타로 가서 세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 게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그녀는 조그마한 주먹을 불끈 쥐어 다른 쪽 손바닥을 쳤다. 알겠지, 마미? 그놈들이 우리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으면 우리들은 대체 어디로 갈 수 있겠어? 어머니를 죽인 그 에미 슬래터리 같은 더러운 기집이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주무시던 침대에서 자려고 하는데 마미는 어머니의 커튼 같은 대수롭지 않은 걸로 나에게 반대할 작정이야? 마미는 고집센 코끼리처럼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그 중심을 옮겼다. 아무래도 속임수에 넘어갈 것 같은 예감이 어렴풋이 드는 모양이었다. 천만에요. 저도 엘렌마님 댁에 그런 더러운 계집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집 밖으로 쫓겨내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고 말을 꺼내려다가 마미는 갑자기 꾸짖는 눈초리로 스칼렛을 노려보았다. 새 옷을 입고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체 스칼렛 아씨 누구에게 돈을 빌릴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하고 말은 했으나 제 아무리 스칼렛이라고 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겠어? 마미는 스칼렛이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고는 그것을 교묘하게 속여 넘기려다 성공하지 못했을 때 곧잘 노려보았던 것처럼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마미에게 속마음을 눈치채이지 않았나 싶어 스칼렛은 마음과는 달리 눈을 내리깔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시도하려는 행위가 죄악이라는 느낌이 비로소 들기 시작했다. 그럼 돈을 빌리기 위해 예쁜 새 옷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것은 내겐 옳지 않게 들려요. 그 돈을 어디서 빌리려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하고 스칼렛은 화를 냈다. 마미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자, 그 커튼을 이리 주고 옷 만드는 걸 거들어 줄 테야? 그러죠. 하고 마미는 이번에는 스칼렛이 오히려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갑자기 수그러지며 말했다. 거들어드리죠. 그리고 그 커튼이 안감인 공단으로 패티코트를 만들고 레이스 커튼으로 펜탈렛을 만들기로 할까요? 마미는 벨벳 커튼을 스칼렛에게 돌려주면서 얼굴 가득히 교활한 미소를 띄었다. 멜라니아 씨도 함께 애틀랜타로 가나요, 스칼렛 씨? 아니, 나 혼자가. 마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럴 생각이셨군요. 마미는 딱 잘라서 말했다. 새 옷을 입으신 아씨하고 제가 함께 가지요. 그럼요. 제가 모시고 따라가야죠. 잠시 스칼렛은 애틀랜타에 가서 레트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커다랗고 검은 케르베로스처럼 눈을 번득이며 등 뒤에서 지키고 서 있을 마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마미의 팔에 손을 얹었다. 마미, 같이 가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은 고맙지만 마미가 이 집을 비우면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마미가 이 테라를 거의 다 운영하는 판에? 그만둬요 하고 마미는 말했다. 그럴듯하게 얘기하셔도 소용없어요. 스칼렛 아씨, 저는 아씨께서 처음 기저귀를 찰 때부터 아씨를 잘 알고 있어요. 애틀랜타까지 모시고 간다고 한 이상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시고 가야 해요. 아씨께서 북부 사람들과 해방된 검댕이들과 못된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그 도시에 혼자 가셨다는 것을 엘렌마님이 아시면 무덤 속에서 애를 태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피티 고모님 댁에서 묵을 테니까 괜찮아 하고 스칼렛은 기를 쓰며 얘기했다. 물론 피티마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 자신도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는 줄 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마미는 그렇게 말하고 이것으로 얘기는 끝났다는 듯이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이며 복도로 나갔다. 그리고 마룻바닥이 울릴 정도로 외쳤다. 프리씨, 다락방에 가서 스칼렛 아씨의 옷상자를 갖고 오너라. 그리고 가위도 가지고 오고 밤새도록 꾸물거리지 말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고 스칼렛은 실망하면서 생각했다.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사냥개를 끌고 다니는 신세가 되겠구나. 저녁 식탁을 치우고 나서 스칼렛과 마미는 그 식탁 위에 옷감을 펼쳤다. 그동안 셀렌과 캐리는 열심히 커튼이 공단 안감을 뜯고 있었고 멜라니는 깨끗한 머릿솔로 벨벳의 먼지를 털고 있었다. 제랄드와 윌과 애슐리는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여자들이 법석을 떠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스칼렛에게서 발산되는 듯한 유쾌한 흥분감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흥분이 무엇인지는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 스칼렛의 얼굴에는 홍조가 돌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으며 그리고 잘 웃었다. 그녀가 정말로 유쾌하게 웃는 것은 거의 몇 달 만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웃음은 모두를 기쁘게 했다. 특히 제랄드는 매우 기뻐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또렷한 눈으로 온 방안을 설치고 돌아다니는 스칼렛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오면 반가운 듯이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져 주기도 했다. 여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무도회에 입고 나갈 무도복이라도 만드는 것처럼 열심히 천을 뜯고 재단을 하고 시침질을 했다. 스칼렛은 돈을 빌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테라를 잡히고서라도 돈을 빌리기 위해 애틀랜타에 가는 것이라고 모두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저당이란 무엇인가? 스칼렛은 내년의 목화 농사로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고 돈도 얼마가 남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설명이 반문할 수 없을 만큼 단호했기 때문에 아무도 질문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에게서 돈을 빌려오겠냐고 물으면 괜한 걱정은 말아요 하고 장난기 섞인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리며 그 백만장자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 하고 그녀를 놀리는 것이었다. 아마 레트 버틀러 선장일 거예요 하고 멜라니는 눈치챘다는 듯이 말했고 그것은 너무나 엉뚱한 추측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손뼉을 치며 웃었다. 왜냐하면 스칼렛은 그 사나이를 매우 싫어해서 그의 말이라면 상종 못할 레트 버틀러 하고 말하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칼렛은 이 말에 웃지 않았다. 애슐리도 마미가 힐끗 스칼렛 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곧 웃음을 그쳤다. 들떠있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인심이 후해진 셀레는 아직은 좀 낡기는 했지만 예쁜 아일랜드 레이스의 깃 장식을 스칼렛에게 선사하겠다고 했다. 캐리는 자기의 신을 신고 애틀란타에 가달라고 조르듯이 말했다. 그것은 테라 내에서는 아직 가장 좋은 신이었기 때문이다. 멜라니는 그녀의 달아빠진 모자의 테를 고칠 수 있을 만큼 벨벳 조각을 조금만 남겨달라고 마미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이 늙은 수탈은 지금 당장 늪지대로 달아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청동색과 암록색의 꼬리깃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말을 해서 사람들이 웃음을 자아냈다. 그것은 모자 장식 깃을 만들겠다는 말이었다. 스칼렛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가락 끝을 보고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고통과 경멸을 애써 참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내 자신과 그들 자신과 남부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하라가, 윌크스가, 해밀턴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일 따위는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흑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둔한 사람들만 모였단 말인가. 그들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생활해 갈 것이다. 그 어느 것도 그들을 변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멜라니는 누더기를 걸치고 모카를 따기도 하고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옆에서 거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옛날과 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내성적이고 교양 있는 윌크스 부인이며 흠잡을 데 없는 귀부인이다. 애슐리는 전쟁과 죽음을 보고 그리고 부상을 입고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12 오크스 저택을 배경으로 지니고 있던 시절과 조금도 다름없는 신사이다. 그러나 윌은 다르다. 윌만은 사물이 진실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잃어버릴 만큼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셀렌과 캐리는 차라리 이것을 그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일은 모두 금방 지나가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느님이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적을 내리시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일은 하시지 않는다. 이 지방에서 하시려고 하는 단 한 가지 기적은 내가 레트버틀레에 대하여 작용하려는 일뿐이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 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변한 것은 나뿐이다. 하긴 나도 변하지 않아도 될 수만 있었다면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내 마미는 남자들을 식당에서 내쫓고 언제든지 시침 바느질이 시작될 수 있도록 문을 걸어 잠갔다. 포크는 제랄드를 부축하여 2층 침실로 갔고 애슐리와 윌은 현관 홀의 램프 불 밑에 남았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윌은 순한 반추 동물처럼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온화한 그의 얼굴은 조용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에 애틀랜타로 가는 거 말인데요. 하고 윌은 마침내 여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요. 결코 참을 수가 없어요. 애슐리는 힐끗 윌의 얼굴을 보고 얼른 눈길을 돌렸다.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윌도 역시 자기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윌은 그날 오후 과수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스칼렛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도 알 리가 없었다. 그리고 윌은 레터 버틀러의 이름이 나왔을 때의 마미의 표정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레터가 부자라는 것도 그의 악평에 대해서도 몰랐을 것이다. 어쨌든 윌이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을 리는 없지만 테라로 돌아온 이후로 애슐리는 윌이 마미와 마찬가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알고 있고 또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을 예감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애슐리는 확실히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스칼렛을 그곳에서 구해낼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한 번도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터무니없이 밝고 명랑한 태도가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금 그를 괴롭히고 있는 의혹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서 그녀를 모욕할 권리는 그에게 없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에 관한 한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었다. 오늘 오후 그는 영원히 그것을 상실한 것이다. 그는 그녀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득 마미를 생각하자 벨벳 커튼에 가위질을 하면서 굳은 결의에 빛을 보이던 그 검은 얼굴을 생각하자 다소 안심이 되었다. 마미는 스칼렛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인의 몸을 지킬 것이다. 모두가 다 나 때문이다 하고 그는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날 오후 그는 그녀가 여인 어깨를 치켜올리면서 그의 곁을 떠날 때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머리를 똑바로 축혀 세운 그녀의 강인한 끈기를 생각해 보았다. 자신의 무력함을 슬퍼하며 그의 마음은 그녀에 대한 감탄으로 돌려져서 그녀에게로 기울었다. 그녀의 어휘 속에는 용기라는 단어 따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만일 당신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부인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녀는 그저 어이가 없어서 자기를 멍하게 바라볼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를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뛰어난 이점을 그녀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칭찬하는 셈이지만 아마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떠한 인생이라도 받아들이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늠름한 정신으로 이와 맞서고 패배를 인정치 않을 결의를 갖고서 싸우며 패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경우라 할지라도 오히려 싸움을 계속할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에 그는 이 밖에도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부인한 사람들, 용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확실히 재앙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용감하게 뛰어들어간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결국은 역시 패배했다. 그는 어두컴컴한 현관 안에서 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벨벳 커튼으로 만든 옷을 몸에 두르고 스탈그의 꼬리깃을 머리에 꽂고 세계 정복의 길에 오르려 하고 있는 스칼렛 오하라의 용기와 같은 용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오후 스칼렛과 마미가 애틀랜타에 도착하여 기차에서 내렸을 때에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슬레이트와 같은 짙은 잿빛의 어두운 구름이 머리 위를 어지럽게 떠돌고 있었다. 정거장은 시내가 불타버린 뒤로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전에 그곳에 정거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까맣게 탄 폐허 위에서 두서너 야드의 높이로 쌓아 올려진 잿더미와 진흙 위로 내려섰다. 스칼렛은 오래전부터의 습관대로 피터 영감과 피터 고모의 마차를 찾느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쟁 중이었을 때에는 그녀가 테라에서 애틀랜타로 돌아오면 꼭 피터 영감이 마차로 마중을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자신의 우둔함을 깨닫고 코웃음을 쳤다. 피티 고모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황급히 찾아왔으니까 피터 영감이 마중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피티 고모의 편지 속에 남부가 항복하고 난 후 고모를 메이콘에서 애틀랜타로 태워오기 위해 피터가 구해온 늙은 말은 죽어버렸다고 눈물겹게 씌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차바퀴 자국에 팬 정거장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구든 옛 친구나 아는 사람이 마차라도 있으면 피티 고모 댁까지 태워다 달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흑인이고 백인이고 아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피티 고모의 편지가 사실이라면 아마 그녀의 옛 친구들은 요즘 이미 아무도 마차 따위는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사람도 먹을 것과 잠잘 곳을 구하기 힘든데 동물 따위를 먹여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피티 고모의 친구들은 그녀와 똑같이 걸어다닌다고 했었다. 화물차가 있는 곳에 짐을 싣고 부리는 몇 대의 짐마차와 거칠게 생긴 낯선 사나이가 고삐를 잡고 있는 몇 대의 이륜마차가 진흙을 튀기고 있었지만 손님을 태우는 마차는 단 2대밖에 없었다. 한 대는 유괴마차였고 또 한 대는 무괴마차였는데 그곳에는 옷차림이 멋있는 부인과 북군 장교가 타고 있었다. 스칼렛은 군복을 보자 몹시 놀라서 숨을 멈추었다. 피티 고모의 편지에 애틀랜타에는 주둔군이 있고 거리에는 병사들이 득실거린다고 적혀있긴 했지만 처음으로 북군의 푸른 옷을 보자 그녀는 놀랍고도 무서웠다. 전쟁은 끝났고 군의 병사들도 이제는 그녀를 쫓아오거나 약탈하거나 모욕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 당장에는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았다. 열차 주변이 비교적 텅 비어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1862년의 그날 아침 젊은 나이의 미망인으로서 검은 크레이프 상복을 입고 무료함에 짜증을 내면서 애틀랜타에 왔었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 빈터에 얼마나 많은 짐마차와 손님용 마차 그리고 상이병 운반차 등이 들어차 있었던가. 또한 마부들의 요란스러운 고함 소리와 친구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던가를 회상했다. 그녀는 전쟁 때의 들뜬 흥분을 생각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걸어서 피티 고모 댁까지 가야 할 일을 생각하고 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피치트리가까지 가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 마차를 태워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녀가 그곳에 가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마치 안장가죽 같은 얼굴빛을 한 중년의 흑인이 그녀 옆에 유괴마차를 들이대고 마부석에서 상반신을 내밀며 말했다. 마차를 찾으십니까, 아씨? 애틀랜타라면 어디고 25센트입니다. 마미는 잡아 죽일 듯한 눈길을 그 사나이에게 던졌다. 영마차인가? 하고 그녀는 낮고 무거운 소리로 말했다. 이것 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나 알아? 마미는 시골에서 자란 흑인이기는 하지만 1년 내내 시골에서 지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점잖은 부인은 집안 남자와 함께가 아니면 영마차, 특히 유괴마차에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흑인 하녀가 따르고 있다는 정도로는 옛날부터의 관습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일이었다. 마미는 아쉬운 듯 영마차를 바라보고 있는 스칼렛을 쳐다보았다. 자, 가세요, 스칼렛 아씨. 영마차와 해방 노예라. 아주 훌륭하게 짝지어졌군. 나는 해방된 노예가 아니오. 하고 마부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나는 톨버트 노마님 댁의 사람이오. 이것도 마님의 마차지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오. 어느 톨버트 마님 말인가? 밀리지별이 스잔나 톨버트 마님이요. 우리들은 큰 나리께서 전사하셨기 때문에 이리로 옮겨왔소. 그런 분을 알고 계세요, 스칼렛 아씨? 몰라. 하고 스칼렛은 애석하다는 듯이 말했다. 밀리지빌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우리 걸읍시다. 하고 마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리 꺼져, 이 감둥이야. 그녀는 스칼렛의 새 벨벳 옷과 부인용 모자와 잠옷이 들어있는 융단으로 된 가방을 들고 자기의 짐을 싼 깨끗한 보퉁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스칼렛을 독촉하여 젖은 잿더미 위를 가로질러 갔다. 스칼렛은 몹시 마차를 타고 싶었지만 마미와 맞서고 싶지 않았으므로 싸우지 않기로 했다. 어제 오후에 벨벳 커튼에 손을 대는 그녀를 발견한 이후 마미의 눈에는 빈틈없는 경계의 빛이 번쩍이고 있었고 그것이 스칼렛의 비위를 건드렸다. 마미의 감시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스칼렛은 반드시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마미의 호전적인 기질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좁은 인도를 따라 피치트리가 쪽으로 걸어가면서 스칼렛은 놀랍고 서글펐다. 그만큼 애틀랜타는 황폐하고 옛 모습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레트와 헨리 숙부가 투숙한 적이 있는 애틀랜타 호텔의 근처를 지났으나 그 말쑥하던 호텔 자리에는 새까맣게 탄 담장의 일부와 뼈대만이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철도를 따라 4분의 1마일에 걸쳐 늘어서 있던 무수한 군수품들로 가득 들어차곤 하던 창고도 타버린 후라서 장방형의 주춧돌만이 어두운 하늘 아래 쓸쓸하게 남아있었다. 양쪽으로 늘어서 있던 건물과 역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선로가 훤히 드러나 보였다. 어디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폐허 속의 어디인가에 찰스가 남긴 재산의 하나인 그녀의 창고 자리도 있을 것이다. 헨리 숙부가 작년의 세금은 그녀 대신 지불해 주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갚아주어야 한다. 이것 또한 그녀에게는 걱정거리였다. 거리 모퉁이를 돌아서 피치트리가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파이브 포인트 쪽을 바라보고 자기도 모르게 놀라 소리를 질렀다. 온 시내가 쑥밭이 되어버렸다고 프랭크한테서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파괴돼 버렸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그녀가 사랑하는 거리에는 아직 훌륭한 가게와 주택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피치트리가는 목표물이라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마치 처음 보는 거리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전쟁 중에는 몇천 번이나 마차를 몰았으며 포위를 당했을 때에는 터지는 포탄에 몸을 움츠리면서 공포에 질려 걸음을 재촉했던 이 진흙길, 남군이 철수하던 그날에는 더위와 조급함과 근심 속에서 바라보았던 이 거리가 울고 싶을 만큼 변해버리고 만 것이다. 참한군이 쑥밭이 된 이 도시로부터 철수하고 다시 남군이 들어온 이후 1년 동안에 새로운 가게가 많이 들어섰으나 그래도 아직 파이브 포인트 근처에는 넓은 공터가 남아있었고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잡초나 뎁사리는 말라버렸고 검게 탄 쓰레기 속에 깨진 벽돌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가게도 몇 개인가 남아있었으나 그 지붕 없는 벽돌로 된 벽 사이에는 뿌연 햇빛이 스며들어 있었고 유리 없는 창문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으며 굴뚝만이 쓸쓸하게 솟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기저기에서 포탄과 화재에도 피해를 입지 않은 낯익은 가게를 발견하고 반가웠으나 갓 수선된 새 벽돌이 붉은 광택이 그을은 낡은 벽에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새 가게의 입구나 새 사무실의 창문에는 그녀가 아는 반가운 사람들의 이름도 보였지만 낯선 이름이 더 많았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목화상 중에 본토박이 사람이 아닌 문패들이 붙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애틀랜타에서 이처럼 많은 낯선 이름들을 발견하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처마를 연결해서 거리 양쪽으로 새로운 가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니 기운이 솟아났다. 새로운 가게가 많이 들어서고 게다가 3층 건물도 몇 채 있지 않은가. 여기저기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새로운 애틀랜타에 정을 주려고 노력하며 거리를 바라보니 망치 소리와 톱 소리가 유쾌하게 들리고 인부들이 벽돌을 어깨에 메고 사닥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녀의 눈은 조금씩 흐려져 왔다. 애틀랜타여, 그들은 너를 태웠구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은 너를 쓰러뜨렸다. 그러나 너는 패배하지 않았다. 너를 패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너는 다시 예전처럼 크고 훌륭하게 성장할 것이다. 뒤뚱거리면서 쫓아오는 마미와 함께 피치트리가를 지나가노라니까 보도는 전쟁이 한창이던 때와 마찬가지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이 재건되어 가고 있는 시가지에는 아주 옛날 그녀가 처음으로 피티고무댁을 찾아왔을 때 그녀의 피를 끓게 했던 것과 같은 시끄러움과 부산함이 있었다. 남군의 부상병 운반 마차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당시와 같이 많은 마차와 집마차들이 지느길에 붐비고 있었고 가게 차양 앞의 말뚝에는 여전히 많은 말과 노새들이 매어 있었다. 인도는 복잡했으나 그곳에서 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머리 위의 간판과 마찬가지로 낯선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처음 이곳으로 들어온 사람들로서 거칠게 생긴 사나이와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많았다. 흑인들이 빈둥거리며 벽에 기대어 있거나 인도의 연석에 걸터 앉아서 마치 서커스의 행진을 구경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천진스러운 호기심을 갖고 길가의 마차 따위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나 시꺼맸다. 해방된 시골 검둥이들일 거예요 하고 마미는 시근거렸다. 놈들은 멋있는 마차 따위를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뻔뻔스러운 놈들이니까요. 뻔뻔스럽다는 이 말에는 스칼렛도 동감이었다. 그들은 정말 뻔뻔스럽게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바로 눈에 띈 파란 군복에 대한 새로운 놀라움 때문에 흑인에 대해서는 곧 잊고 말았다. 북군의 병사들과 말을 탄 사람, 걷는 사람, 군용 마차를 모는 사람,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사람, 비틀거리며 술집에서 나오는 사람 등 파란 군복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 군인들을 느긋한 기분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먹을 움켜쥐면서 생각했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녀는 어깨너머로 마미에게 말을 걸었다. 서둘러 마미, 얼른 이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가. 당장 이 거치적거리는 검둥이들을 걷어차버리겠어요. 하고 마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그 앞을 어슬렁거리며 지나가고 있는 흑인 남자에게 가방을 부딪히면서 옆으로 밀어붙였다. 전 이 도시가 싫어요, 스칼렛 아씨. 북부 사람과 천한 해방 노예들로 꽉 차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곳이면 좀 나을 거야. 파이브 포인트를 지나면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디케이터가의 흙탕물 위에 만들어 놓은 미끄러운 징검다리를 건너고 사람이나 자동차가 덜 붐비는 곳을 지나 피치트리가를 계속 걸어갔다. 1864년의 그날 그녀가 미드 박사를 데리러 달려가던 중 잠시 멈춰서서 숨을 돌리던 웨슬리 성당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그 성당을 올려다보며 짧고 야릇하게 큰 소리로 웃었다. 늙기는 했어도 약삭 바른 마미의 눈이 의아스러운 듯이 그녀의 눈을 더듬었으나 그 호기심은 채워지지 않았다. 스칼렛은 그날 그녀를 덮쳤던 공포를 경멸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냈던 것이다. 그날 그녀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휩싸인 채 적군의 내습과 보우의 출산이 임박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마치 큰 소리에 놀라서 펄쩍 뛰어오르는 어린아이처럼 어째서 그렇게까지 놀랐던지 이해가 안 갔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정말 어린애들처럼 적의 내습과 화재와 패배가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은 엘렌의 죽음, 제랄드가 폐인이 된 것, 굶주림, 추위, 등뼈가 휠 정도의 노동, 악몽과 같은 생활이 불안에 비하면 얼마나 사소한 일인지 몰랐다. 지금의 그녀라면 침입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테라를 위협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아니, 그녀는 이미 가난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다. 피치 트리가의 위계마차가 한 대 오고 있었다. PT 고모대까지는 아직도 몇 구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스칼렛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주는 연석까지 가서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열심히 확인하려고 했다. 그녀와 마미가 차도로 상반신을 내밀고 가까이 다가오는 마차를 향해 웃으면서 인사하려 했을 때 눈앞의 마차 창문으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고급 털모자 밑으로 새빨간 머리가 빛나고 있었다. 서로가 상대방의 모습을 알아보고 움찔했다. 스칼렛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벨 와틀링이었다. 창문으로 내민 벨의 얼굴이 다시 사라지기 전에 그녀의 콧구멍이 증오로 벌렁거리고 있는 것을 스칼렛은 흘끗 보았다. 이 도시에 와서 처음 만난 낯익은 얼굴이 벨이었다니 이 무슨 미묘한 일인가. 저 사람은 누구지요? 하고 마미는 의아한 듯이 물었다. 아씨를 알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쪽에서는 인사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빛깔이 머리카락은 난생 처음 구경했어요. 탈레턴 댁에도 저런 머리카락은 없었지요. 그래요. 염색한 것이로군요. 염색한 거야. 하고 스칼렛은 짤막하게 대답하고 발길을 재촉했다. 머리를 물들인 저 여자를 알고 계셨어요? 못하는 여자냐고 물었잖아요. 저 여자는 이 거리의 매춘부야. 하고 스칼렛은 귀찮은 듯이 대답했다. 내가 저런 여자를 알고 있을 까닭이 있어? 그러니까 그만 잠자코 있어. 아이고 맙소사 하고 마미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입을 벌린 채 굉장한 호기심으로 마차 뒤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20년 전에 엘렌 부인과 함께 사바나를 떠난 뒤로 직업적인 매춘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좀 더 똑똑히 보아둘 걸 그랬다고 몹시 서운해했다. 저 계집은 매우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마차와 마부를 가지고 있군요. 하고 마미는 중얼거렸다.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은 배를 골고 맨발로 걸어다니는데 도대체 하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길래 저런 못된 계집이 저토록 호사를 하게 내버려두는 것일까요? 하느님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우리들을 생각지 않으시게 된 거야. 하고 스칼렛은 거친 말투로 말했다. 그렇지만 마미, 그런 소리를 하면 어머님이 무덤 속에서 깜짝 놀라시겠다는 말 따위는 하지 말아줘. 그녀는 벨 따위보다 자기 편이 훌륭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되었다. 만일 그녀의 계획이 생각대로 진행된다면 그녀 또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고 같은 사나이의 부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의 결심을 조금도 후회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막상 그것을 진실에 비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보면 그녀도 그다지 유쾌하지는 못했다.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자 하고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윽고 화재가 난 미드가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쓸쓸하게 돌층계가 남아있고 현관길도 있었으나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이틴가의 집이 있었던 곳은 텅 빈 공터가 되어 있었다. 주춧돌도 벽돌 굴뚝도 없고 그들이 어디로 실려갔는지 집마차의 바퀴 자국만이 남아있었다. 엘신가의 벽돌 건물은 옛날 그대로 있었고 지붕과 2층이 새로 고쳐져 있었다. 본넬가의 집은 서툴게 고쳐져 있었다. 지붕 판자 대신 거칠게 깎은 널빤지로 지붕을 덮어 비 있을 만한 간신히 막을 형편이었다. 그러나 어느 집에도 창문으로 내다보는 얼굴이 없었고 현관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칼렛은 다행으로 생각했다. 오늘은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윽고 피티고모댁의 새 슬레이트 지붕과 붉은 벽돌담이 눈에 들어오자 스칼렛의 가슴은 매우 두근거렸다. 이 집이 고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부서져 있지 않은 것을 그녀는 하느님께 감사했다. 이때 앞뜰에서 나온 것은 피터 영감이었다. 그는 시장 보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스칼렛과 마미가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면서 걸어오는 것을 보자 그의 검은 얼굴에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한 웃음이 떠올랐다. 이 어리석은 흑인 영감에게 키스해 주어도 좋을 만큼 기쁘다고 스칼렛은 생각하면서 반갑게 말을 건넸다. 빨리 고모님께 강심제를 갖다 드려, 피터. 정말로 나야.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